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증시가 하락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적극적인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4대 경제금융당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공매도 규제 강화 카드 같은 구체적인 가용 수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외 변수로 출렁이는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의 면면을 좀 짚어보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이야기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도 명예교수, 이종우 전 IBK 투자증권센터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4대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금융시장이 불안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특히 그 8월 달 들면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갔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됐고요. 예. 주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가격 변수가 바뀌는 건 딱 3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금값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3개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환율이고 또 하나는 금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주가거든요. 네. 네. 근데 환율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금리는 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주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경제 심리 이런 부분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정부가 좀 이렇게 대책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교수님도 보셨을 때는 어제 늦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적합했다고 보십니까? 시기 자체가? 일단 금년 상반기 쭉 들어와서 실물 경제가 굉장히 좀 빠르게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수출도 안 되고 투자도 또 그동안 괜찮던 소비도 지금 조금 그러니까요. 주춤하고 그래서 국내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세계 경제도 하반기 들어가면 점점 안 좋아질 거라는 이런 전 분위기가 있어서 네. 증시가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데다가 이제 미중 분쟁이 조금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요. 커졌잖아요. 환율 전쟁까지도. 이제 요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정부가 상황이 그러니까 네. 특별한 대책을 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한일 간에 이제 이번에 그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터지니까 네.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악영향이 미칠지 모르니까 네. 선제적으로 저는 그 금융수장이 만나서 우리 자시하지 않는다. 금융정책에 이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급격한 불안은 막겠다. 저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요. 네. 이제 내놓은 3가지 이제 안들이 네.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네. 그거는 우리가 오늘 계속 네, 논의해 좀 보겠지만 짚어보시는, 타이밍은 저는 괜찮았다. 괜찮았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부총리가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운을 뗐는데 이미 준비해놓은 컨틴전시 플랜, 그러니까 비상계획에 기초한 대책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미 준비해놓은 비상계획,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내놓기는 예. 수급 안정 방향. 예. 그러니까 수급 안정 방향이라 하는 것은 주가가 계속 떨어질 때 공급을 조금 줄여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수요를 조금 더 올릴 수 늘리는 있는, 쪽으로. 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수급 안정 방향이 뭔지는 나온 것은 없지만 네. 아마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수요 촉진 방향이 있을 것 같고 네. 공급 쪽에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공매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될 텐데 예. 그거 말고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제한을 하거든요. 네. 이게 1% 밖에 못하도록 한 것을 요걸 조금 터줘서 완화해주겠다. 예, 주식 수요를 조금 늘리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가장 임팩트가 큰 대책은 공매도에 대한 정부의 방침 이것이 아니었는가 그걸 오늘 좀 생각합니다. 자세히 좀 네,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일단 그동안에 여러 오랜 시간 전서부터 시장이 나쁠 때에 여러 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대책은
정리해 보면 딱 두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수요를 불러일으키느냐, 또 하나는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느냐. 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서 수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하는 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고요. 어제 얘기했던 컨텐저시 플랜, 그것도 결국에 보게 되면 그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또 내지는 그 두 개를 서로 혼합하는 형태, 이런 형태인데 이 주요한 내용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봐야 되죠. 뭔가 우리가 카드를 쥐고 있을 때 이때는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떨어지는 데에 이 충격 완화의 그 역할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지만 네. 당장에 안을 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네. 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그러는 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대외비 예. 사항이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사실 궁금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기존에 어째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기존에 금융당국에서 좀 했던 그런 비상 대책, 비상 계획과 좀 비슷한 순번이라고 봐도 되는지.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봐왔던 입장에서 예. 어제 얘기했던 거를 한번 그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나오는 대책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약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서 그런 건가요? 현재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도 지켜볼 있다라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계속 8월 달서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다른 나라들도 좀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정확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못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이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지적을 하면 조금만 주식이 움직이면 정부가 뭐 컨틴전시 플랜을 내놔? 그러니까요. 이것은 매우 좋지 않죠.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 안정화, 금융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지만 네. 긴 안목에서 보면 이거는 특히 증시에서는 그런 게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둘러 사수장이 나와가지고 한 것이 타이밍이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느냐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논란을 할 수가 있고 예. 이게 제가 적절했다고 아까 말씀은 했지만은 예. 이렇게 매번 이렇게 정부가 조금만 추금하면 뭐 하고 이러면은 네, 이게 그렇죠. 외부에서 보기에도 저는 마땅치 않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놓을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이번 케이스가 굉장히 신중한 경우일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지만 조금만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칼을 뭐 비상 계획이 아니죠. 뭐. 그러죠. 예, 그런 일상 계획 부분에서는 정부가 계획이죠.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과도한 시장 개입 자체가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한국의 거네요. 증시의 건전한 발전에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된다. 네. 사실 아까 이제 또 신 교수님도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공매도 카드는 쉽게 꺼내들기도 어렵고 향후에 예상되는 파장이나 이런 것도 좀 여러 쉽지 번 않을 것 내놨었죠. 과거에 보면 네네. 근데 쉽지 2008년에 이제 그냥 뭐 2011년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꺼내는 카드는 그때 아니니까. 큰했을 때는 정말 뭐 그저 심각한 위기였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러면 예.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런가? 예.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카드만 있다는 걸 보여주고 네네. 그 서둘러 공표를 안 하는 게 저는 효과적이지. 들고 있을 때가 좋은 거군요. 들고 있다. 상황이 2008년과 비슷해지면 우리는 쓸 거다. 이 정도까지는 좋은데 네네네. 써버리면 또, 이걸 예. 써버리는 것은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를 여기 아까 보니 금지는 아니고요. 공매도는 규제를 하는 것은 필요한데 네. 현재 상황이 공매도 규제가 꼭 필요한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책 당국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공매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건 뭐 금지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이거 뭐 몇 달에 한 번씩 쓸 만한 이런 그런 카드는 카드는 아니죠. 아니다. 네네.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금지는 좀 과하지 않을까요, 진짜? 매매 제도가 가격에 영향을 준 적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시행을 하던 공매도를 금지를 하던 이거는 가격하고는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예.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주식시장이 과거에 굉장히 안 좋을 때 90년 같은 때 어떤 그 증시 부양 대책을 내놨었냐면 대주를 금지시키자라고 하는 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라는 것이 뭐냐면 공매도는 다른 기관 뭐 투신이든지 연기금이든지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거잖아요. 네. 대주는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거기 때문에 빌려다 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똑같습니다.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금지시켜야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 91년도에도 또 안 좋으니까 예. 그 당시에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 대주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예, 반대로.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차피 팔았던 걸 다시 사기 때문에 이게 그 효과가 이 매수를 해서 나오는 효과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매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공매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 신용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형평성이 맞는 거죠. 다만 보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고 나중에 파는 거잖아요. 공매도는 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조삼모사하고 똑같은 거죠. 언제 팔고 언제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한번 인식을 달려야 될 부분이 그러면 왜 공매도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일 처음에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건 셀트리온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당시에 한참 뭐 셀트리온의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회장님이 나오셔서 했던 얘기가 도대체 공매도 때문에 내가 회사를 운영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팔아버리든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다음서부터 시장에서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이건 공적인 거고 이렇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여러 사람들한테 아 실제로 그런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동일한 양을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은 제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 그 가격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제도를 지금 어제 얘기하고 했던 가장 큰 부분들은 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게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들을 시행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나온 심리적인데 영향을 주겠다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그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관에서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주가 하락이 예측되는 종목을 미리 팔고 나중에 싼 가격에 매수해서 이익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는 사실 이게 공매도 세력이 몰린 종목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또 투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기에는 이게 오히려 더 낙폭을 키우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는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전제하시기를 공매도에 참여하는 투자가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그렇죠. 사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익을 거두잖아요. 만약에 하락할 것을 정말 전지전능하신 어떤 예언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뭐 예. 그 문제는요.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막 팔아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상당히 떨어진 가격에서 사면 그 그렇죠. 차익을 이게 이제 공매도의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큰 거죠. 이론적인 해악이란 말이에요. 예. 문제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짐작은 가도 예.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판 건지 아니면 떨어뜨리기 위해서 판 건지 인위적으로. 이것을 알 알 수가 수가 없지 없죠.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섣불리 이것을 금지하거나 규제를 하면 건전한 주식시장 거래가 상당히 타격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고 필요하다. 규제하는 것은 필요한데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번 케이스가 공매도를 제한해야 하는 그 정도의 위기가 인지 아닌지는 조금 지켜봐서 그 한일 문제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8월 말 이제 실효가 되는 8월 말 9월 이 저간까지 저는 지켜보고 정말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0-300포인트 이렇게 빠지면은 그때는 몰라도 오늘 내일에 이거 카드를 들이밀고 공매도를 제한한다. 그거 아니라도 지금 뭐 서킷 브레이크 제도도 있고 뭐 그죠? 예, 그거는 훨씬 더 공매도보다도 강력한
안정화 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신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 사실 뭐 공매도 폐지 얘기는 뭐 공공연하게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뭐 누가 얘기를 했던 간에 많이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아니면 뭐 또 주가 하락하는 기간에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좀 규제를 하자라는 뭐 일부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건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물론 뭐 이렇게 제도를 예. 뭐 억지로라도 도입을 예, 뭐 하려고 밀어붙이면 하면 하겠지만은, 뭐 네. 그거는 뭐 어려운 게 없다라고 시행을 하는데 어려운 건 없다라고 봐야 예.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제도를 중단을 시키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다시 시작하고 이러는 것들이 시장의 공정한 질서와 그다음에 매매의 공정한 형태 이런 부분들에 꼭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 의문을 가져야 그렇죠.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를 시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요.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다음에 주가가 조금만 내려가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너무 잦은 시행 때문에 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게 효과가 되는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공매도 규제 자체가 사실 국제 공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런 식의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다 똑같죠. 그러니까 대부분 공매도를 도입했던 게 2008년도 예. 금융기관 금융위기 때 이제 우리 합시다 해갖고 뭐 전화해서 일본 합시다, 미국 합시다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그런 게 아니죠. 각국이 너무 무너지니까 자발적으로 각자 이제, 내놓은 예.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규제는 공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같이 했으니까 공조가 된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전 협조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아까도 우리 이 센터장님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이거 쉽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주 할 것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10년에 한 번 정도 네. 이런 큰 위기 때 너무나 다른 방법이 쓸 수 없을 때 이거 카드를 꺼내는 건데 그렇죠. 조금 섣부른 감이 있지만은 그 섣부른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은 적절했다라고 보는 것은 이 한일 간의 이 그 위기가 어느 정도로 이게 확전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 이런 카드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효과적이었다. 네. 그러나 실제 발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네, 분명히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는 있는 것 같네요. 그런 카드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크게 떨어지면은 이게 들어갈 정부가 테니까, 손을 쓸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 정도를 가지고 주가가 내려가는 대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띄우려고 하면 정말 주식 투자에 대한 건전한 투자가 일어나도록 여러 가지 그 좋은 제도들이 도입이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탈이 좋도록 그렇죠. 해주면 그게 살아나는 거죠. 예, 자사주매입 완화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증시안정기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출연받아서 주식을 사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이랬던 거니까 그냥 억지로 한번 끼워 맞춰 본다라고 하면 자사주 매입 이런 것과 성격은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기업들이 그걸 하는 거니까. 예, 예. 근데 이게 과연 그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느냐? 그거에서는 상당히 좀 미지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투입되는 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사주를 사고 하는 것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지 올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주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뭐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사실 뭐 최근 그 미중 무역 전쟁 자체가 환율 전쟁으로 좀 불거지면서 이제 위안화의 여파를 미치고 위안화가 또 원화와 또 동조화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당국이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건가요? 아까 전제가 우리 원화가 위안화하고 동조 현상을 해왔다라는 말은 네네. 1위안이 170원 정도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갔다 그렇죠. 커플링이 근데 됐다는 최근에 얘기니까. 위안화가 많이 절하가 됐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같이 절하돼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근데 다른 국면이 있어요. 뭐냐면 네. 최근에 앵화가 달러에 대해서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위안화는 굉장한 약세인데 앵화는 굉장히 강세거든요. 그럼 한국이
중국하고 가까이 붙어서 동조를 보일까? 앵화하고 가까이 또 지금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라서 아까 전제로 우리가 앵화하고 동조를 했다. 그다음에 위안하고 위안화가 약세니까 우리도 약세가 된다. 그 힘도 있지만 네네. 앵화가 강세가 되니까 앵강에 의해서 우리가 강세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최근 엊그저께 지금 그 밤에 여교 시장에서 보면 환율이 1,216원 7원까지 갔던 네네. 게 네. 12원, 제가 오기 직전까지 12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상쇄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을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 앵화하고 더 동조가 많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놀라울 정도로 환율이 안정화되어 갖고 1,200원에서 그게 붕괴가 되면서 네, 내려올 내려갈 가능성도 수도 있고, 있어서 예. 이 부분은 정부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미국 달러가 지금 강세인가 이게 약세인가 보니까 네. 앵화에 대해서는 약세예요. 달러가. 네. 근데 위안화에 대해서는 강세예요. 강세죠. 그리고 네. 유로화에 대해서도 강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러가 굉장히 지금 섣불리 움직이긴 힘든 예,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밑달러가 지금 강세로 갈지 약세로 갈지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단순히 위안화만의 네. 관계로 볼 만한 사태는 아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은 막 1,220원, 1,230원 그렇죠. 올라가겠죠, 계속. 앵화하고 같이 동조를 한다 그러면 거꾸로 1,190원은 내려가거든요. 이 부분은 정부 당국에서 좀 더 지켜보고 정책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달러 강세가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환차손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네. 되면은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도 커지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환이 움직이는 거하고 외국인 매매하고는 우리가 시장에서는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원화가 절하가 될 때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뭐 이런 떠난다는 얘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실증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런 관계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이 하루에 움직여봐야 예. 정말 많이 움직인다고 그래도 1%, 2% 이상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주식은 하루에 30%가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느냐 하는 것들은 순수하게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지 환이라고 하는 거는 부수적인 형태로서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절하가 될 때 주가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네. 거꾸로 절상이 될 때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환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다. 그것만으로 보긴 좀 근데 그 힘들죠. 부분에 하나를 첨가를 하면 예. 주식 시장이 20, 30% 올라갈 때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환율 움직임이 정말 우스워요. 왜냐면 1%, 상대적인 2%니까. 거니까. 근데 예.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환의 움직임이 그럼 크게 보일 환율이 수 이게 있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죠. 따라서 아까 우리 이 센터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이 주식 시장의 진폭에 비하면 환율 진폭이 훨씬 더 낮지만 예. 주가가 정말 지리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환율 변동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완하고 싶습니다. 상대적인 네. 부분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명예교수 이종우 전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